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현재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을 타겟팅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종효의 시그니처, 오늘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실 자동차 업종을 저희가 준비하기는 했는데 자동차 업종 얘기하기 전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어제 국내 증시 흘러내리는 것도 그렇고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하락했던 것도 그렇고 나스닥이 200일선을 하회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뭐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종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금리로 인해서 실제로 타격받고 있는 산업이 여러 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5%의 정점을 찍고 뭐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해결될 일이지만 만약에 5%에서 떨어지기 시작해도 저점이 4.5% 거기서 다시 또 업턴한다면은 그러면 금리 레벨 자체가 완전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금리 레벨이 여러 군데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결국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최근 한 십수년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레벨로 올라와 있는 점 이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하이어 폴 온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클라우드 사업을 놓고 실적의 큰 차이보다는 클라우드 전망이 괜찮았던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는 견조하고 구글은 급락하는 맞아요. 그런 양상이 앞으로도 뭐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아마도 시장에 좀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고금리 얘기를 하면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 정도로 힘들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결국 지금 여파가 한 번에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고금리라도 사실 실적이 좋으면은 또 버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발표한 인텔의 실적이 좀 눈에 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네. 인텔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왜냐하면 2025년도에 뭐 엔비디아도 진입한다고 하고 퀄컴도 ARM 기반의 칩을 만들어서 그쵸. 또 CPU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런 경쟁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뭐 인텔의 최대 약점 뭡니까? 대표적인 IDM 회사 아닙니까? 설계도 하고 만드는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좀처럼 그 나노 기술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0나노, 7나노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ARM 칩보다 전체적인 성능은 X86 기반의 인텔 칩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늘면서 독보적인 시장이었던 CPU 시장과 서버칩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뭐 인텔 입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이슈는 네.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인텔은 뭐 그동안 워낙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실적의 눈높이도 많이 낮춰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신규 칩들의 판매가 조금 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텔의 또 하나의 기대는 결국은 이 비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부분도 아직은 확인할 게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뭐 중립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하이닉스의 실적도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텔이 혹시 반전을 만든 건 아닐까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반도체는 그냥 가는 거고요. 예. 인텔은 거기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의 차이지 인텔이 뭔가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군요.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있군요. 오히려 인텔이 조금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를 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차주는 어떨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탑 시그니처 글로벌 자동차 드라이브는 멈췄나 아쉬운 얘기죠. 그나마 좀 선전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포드도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하고요. 그치만 또 어제 현대차는 좀 괜찮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동향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판매 동향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죠. 예. 일단 전기차를 빼고 전체 차량의 판매 동향, 그다음에 전기차의 판매 동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뭐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일단 글로벌 신차 판매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플랫, 유럽은 뭐 최근 들어서는 9월에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네요. 중국은 신차가 꽤 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만 저기서 핵심 포인트는 중국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암약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전기차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전기차지만 최근 들어서 포드 GM이 전반적으로 전망을 좀 낮추고 있는데 전기차는 총량은 늘고 있죠. 예. 그런데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유럽은 좀 불안불안해 보이고요. 자, 미국도 속도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가졌던 기대가 조금 떨어지는 국면, 그래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막 흔들리는 국면, 차의 전체적인 판매는 일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역별로 또 지역 내에서 브랜드별로 굉장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테슬라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었는데 국내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좀 급락을 하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여파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금리 여파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기차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네. 뭐 금리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외 다양한 요소들,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할부 금리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은 뭐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금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렇게 판매가 견조했던 이유는 뭐냐? 그동안 저금리로 상당히 많이 팔았던 과거의 물량들이 지금까지도 소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신차와 관련된 판매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한 2년 전부터 인기 모델이 대기가 2년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체결했던 계약은 굉장히 저금리에 체결을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차 판매가 굉장히 견조했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차를 살 때 적용받는 금리와 새로운 차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추이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건 현대차는 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을 봐도 고금리니까 당연히 실적 빠지겠지 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실적 발표 때마다 좀 반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이 좀 강세를 보인다고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전기차 최근 흐름 보시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뭐 중국도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 금리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차량 판매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뭐 주가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러네요. 자, 근데 레거시 차를 한번 볼까요? 레거시 차의 전반적인 흐름, 물론 레거시 차는 전기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만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7월과 8월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자동차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 금리의 함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차가 하락하고 있는데 절대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중국에서 죽쓰고 있는 폭스바겐과 그 다음에 파업 효과까지 겹치고 있는 GM은 바닥에 바닥을 파고 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버렸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거의 뭐 퇴출된 상황인, 그래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도요타, 혼다, 기아, 현대차만 좋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거시 차에서는 뭐 전기차를 잘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활약했던 그런 아시아 계열의 자동차들이 대거 주가가 견조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에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강했던 건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강해질 만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트로 본다면 오히려 가장 잘 버텼던 그러네요. 거죠. 예. 그만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잘 버텼던 것이고 특히 7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혼다와 도요타가 대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판매량 기준에서는 YOY로는 좀 늘기 시작했지만 그 성장 속도가 일본차와 또 바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이후에는 일본 차는 급등하고 우리나라 차들은 정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즉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캐파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아시아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중국 시장을 조금 빨리 벗어났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파업 여파가 좀 있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아시아 자동차 업종에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해도 잘 버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선전하려면 뭐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메리트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저가 전기차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뉴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이슈는 GM이 최근 내놓은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혼다와 GM이 함께하기로 했던 저가 전기차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이 이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비용 문제라고 볼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해서 두 회사의 협력이 결국은 깨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GM 쪽에서는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누가 생각해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바로 다음에 나온 이슈는 뭡니까?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뉴스. 볼트 원래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볼트를 갑자기 유지하기로 하면서 볼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FP로 쓰겠다. 누가 봐도 비용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저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얼티엄 셀, 얼티엄 시스템으로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가격 부담도 있었고 그 가격을 나누는 과정에서 혼다와도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혼다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GM이 일방적으로 걷어찬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GM은 없애려고 했던 볼트 모델을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일단 뭐 미국 의회의 반대나 미국 전체의 반대로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LFP를 실어서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전기차 대중화를 계속 가져가려면 가격이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바람으로는 NCM이 천하 통일을 그렇죠.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LFP와 일정 부분 시장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 우리도 LFP 만들잖아. 그렇죠.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꽤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2026년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LFP를 만들면 중국보다 싸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중국 배터리는 죽고 우리 배터리만 잘 됐으면 좋은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러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을 양분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전기차도 가격이더라. 대중화의 가장 중요한 장벽은 가격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서사를 부여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던 부분과 겹치네요. 고금리에 따라서 비용 증가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지갑도 좀 얇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첫 번째 포인트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국
전기차 그리고 중국 LFP의 강세 이런 부분이 또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주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우선순위로 보고 계세요? 일단 자동차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두 가지 그림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할부금리 한번 보시죠. 정책금리와 지금 실세금리가 5%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할부금리의 평균이 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 왼쪽이 할부금리인 거죠? 네, 지금 왼쪽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자동차 할부금리고요. 저 평균치입니다. 예. 신용이 제일 나쁜 사람은 신차 살려면 14%의 금리로 사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중고차 살려면 21%의 금리로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금리 21% 말이 되는 금리입니까? 못 사죠. 우리나라 지금 그 대부업체의 금리가 20%입니다. 대부업체보다도 금리를 더 주고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돈이 많으신 분들, 현금으로 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해당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요.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이용하시는 뭐 리스든 렌트든 아니면 뭐 할부로 사는 어떤 상태로든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자동차의 CPI와 PPI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의 CPI와 PPI가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자동차도 제조사의 PPI가 예. 있고 당연히 소비자의 CPI가 있겠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의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PPI는 떨어지고 CPI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익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판매량까지 늘었죠. 그러니까 이익은 늘었고 양까지 느니까 자동차 전체 이익 파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Q는 줄죠. 금리로 인해서 양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자동차를 사는 양 자체가 줄어들 거고요. 네. 그 늘어났던 이익도 지금 CPI, 즉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PPI는 최근에 유가라든지 주변에 돌아가는 동향을 보시면 업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이익도 더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거나 플랫할 가능성이 있는데 양이 주니까 자동차들의 이익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자동차 종목 중에 투자할 만한 종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요 업체들이 모두 전기차 전망을 하향하고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보신다면 전기차 기대가 너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각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2022년에 가장 좋았거든요. 주가는 21년 1월부터 2년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떨어졌거든요. 왜? 앞으로 반도체 경기의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거죠. 자동차주 왜 안 올라가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끝내기 좀 아쉬워서 혹시 부품주에서라도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차가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연초에는 르네사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랬군요. 르네사스의 연간 수익률이 150%를 넘기도 했거든요. 근데 르네사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니케이보다도 강하면서 르네사스를 떨어뜨리고 있는 주인공 바로 덴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덴소. 네. 네. 자, 덴소가 그 일본의 주요 부품 업체인데 도요다와 함께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덴소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조 단위로 자동차용 반도체에 투자해서 2019년도, 20년도에 나타났던 일본의 반도체 부족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추가적인 투자와 더불어서 우리로 치면 약간 현대오토에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부품주라고 판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뭐 도요다의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덴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국내 관점에서도 빅3의 이익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자, 분기별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는 4분기에도 이익이 떨어지고요.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근데 유일하게 현대모비스가 4분기에도 이익 컨센서스가 늘고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일단 현대모비스가 받았던 여러 가지 비용 압박들이 풀리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중고차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중고차에 진입 왜 할까요? 앞으로 차량 판매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가 일반 신차 판매보다 거의 1.5배가량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대차가 막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랬었죠. 앞으로 네. 점점 비중을 늘려서 2030년 이후에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정 부분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를 관리하는 데서 핵심 뭐겠습니까? 내연기관차를 잘 유지를 하면서 부품이 그 안에서 중요하겠죠. 부품 수요도 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AS를 중심으로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배당 기준으로 하면 세 회사 모두 매력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현대모비스가 저는 빅3 중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좀 맴도는데요. 자동차주보다는 부품주, 현대모비스, 덴소 같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